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 공부하고 있고 오늘은 26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를 모두 정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복습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이제 소득이 모두 다 합산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소득세법상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쪽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맨 먼저 우리 각각의 소득별로 우리 금융소득도 있었고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각각의 소득별로 모두 합산한 걸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다가 자, 마치 경비를 차감해 주는 것처럼 종합소득공제를 차감을 해주거든요.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 주는데 요거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바로 소득으로 차감해 주는 마치 경비처럼 차감해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여기서 과세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봤고 법인세법에서도 봤죠. 이렇게 과세표준이 등장하면 뭘 생각해야 되죠? 종합소득세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주고 나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겠죠. 자, 산출세액. 비로소 이제 세금이 산출이 되었는데 세금 단계에서 한 번 더 감면해주거나 공제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득세법 상에도요. 세액 공제라던가 세액 감면 등을 이렇게 차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차감을 하고 나면 결정세액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일단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소득세법에서 다양한 소득 공제와 다양한 세액 공제를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이제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연말정산 말하자면 이제 나의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서 막 소득공제 항목이라던가 세액공제 항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 좀 혼용돼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여기 있는 소득공제하고 여기 있는 세액공제가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일단 기준은 여기 있는 세율이 기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득공제는 세율 윗단계에서 과세표준을 직접적으로 차감시키는 공제들이에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인적 부양가족 공제라던가 뭐 연금 보험료 공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는요. 세율 아랫단계, 다시 얘기해서 세금이 이미 계산이 되었죠. 계산된 세금에서 세금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금으로, 세액으로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자, 흥부하고 놀부 이렇게 두 명의 납세자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흥부는요. 세율이 어디 세율을 적용을 받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잠깐만 보고 올까요? 378페이지 잠깐만 볼까요? 자, 378페이지에 보면은 종합소득 세율이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종합소득 세율은요.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과세표준이 여기 있는 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6%, 1,200만 원에서 4,600 사이면은 15%, 그리고 8,800까지는 24%, 이런 식으로 총 몇 개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나 있어. 그렇죠? 8단계 초과 누진 세율로 과세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6%부터 몇 프로까지? 45%까지를 적용을 받거든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자, 우리 흥부는 예를 들어서 45%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자라고 보고요. 우리 놀부는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동일하게 흥부하고 놀부는 부양가족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부양가족 한 명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실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흥부도 소득공제로 100만 원을 공제받았고 놀부도 소득공제로 100만 원을 공제를 받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의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될까?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셨나요? 우리 흥부는
종합소득공제에서 100만 원이 차감되었기 때문에 세율 윗단계죠. 실질적으로 본인에 해당하는 세율만큼의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의 입장에서는 45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놀부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소득공제 100만 원을 적용받으면 우리 놀부는 6%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만 원 한 것이 실질적으로 세금 단계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6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액공제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이미 세금이 계산이 되었죠. 그럼 여기에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시켜주는 항목들을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것들 얘기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거, 보험료 이런 것들. 자,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세액공제 단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흥부가 병원비로 100만 원을 쓴 겁니다. 병원비 100만 원을 쓰고 이 100만 원을 쓴 병원비에 대해서는 세법에 15%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 흥부 입장에서는 얼마의 세금 절세 효과가 발생하죠? 15만 원만큼의 세금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놀부 입장에서 볼까요? 우리 놀부도 마찬가지로 의료비 100만 원을 썼는데 100만 원을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15%의 세액공제 효과를 받습니다. 그럼 이때 놀부도 동일하게 15만 원의 절감 효과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감을 느끼셨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과연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중에 어떤 것이 더 과세 형평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건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금에 있어서는 부담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쪽이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하는 게 과세 형평에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 세율에 의해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6%에서 45%까지 차등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세율이 다름으로 인해서 절감받는 세액의 효과가 크다. 다르다, 서로 다르다라는 거는 조금 과세 형평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혜택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세액공제 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된 지 제가 기억하기로 한 7, 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소득공제에 원래 있었던 의료비나 교육비나 보험료 같은 공제들을 세액공제 단계로 내리면서 본인의 소득 세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다시 얘기해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과세 표준 구간이 어디인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거의 많이 개정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세액공제로 많이 내려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 근로자로 일하면서도 나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들이 반영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연말정산을 할 텐데 그때 내가 막 여기 소득공제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얘가 직접적으로 세금이 차감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의 세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소득공제는 절감되는 세액 효과가 다른 거고 세액공제 측면에서도 단순히 내가 사용한 금액이 막 세금으로 깎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법상 정해져 있는 공제율에 따라서 공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 할 거는요. 종합소득공제. 다시 얘기해서 요거. 여기에 과연 어떤 항목들이 있는가? 요걸 볼 겁니다. 종합소득공제 내용을 좀 볼 건데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 371페이지에 있고요. 가운데 있는 표는 최종적으로 정리된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 정리할 때 한번 보시고 인적공제부터 저랑 살펴볼 건데 372페이지 가보세요. 자, 크게 얘기해서 인적공제라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부양가족공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소득에서 나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해 주는 금액을 이야기해요. 자,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 이렇게 나눠지고 기본공제는 본인 포함, 나도 포함해서 1인당 얼마씩 150만 원씩. 자, 요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명당 150만 원씩의 경비로 차감해 주겠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럼 누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것이냐? 나를 기준으로
일단 나는 한 명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50 나에 대한 거는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나와 자 배우자가 있을 수 있죠.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나의 부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배우자의 부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와 우리 배우자의 자녀들, 아들, 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또 나의 옆으로는 누가 있을 수 있어요? 형제, 자매까지도. 자, 형제, 자매까지도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을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로 차감해주겠다. 세금 절세를 하기 위해서 소득공제 차감해주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자, 부양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의 생계를 도와준다, 책임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내가 부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하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나이 요건하고요. 소득 요건을 적용해야 돼요. 자, 나이 요건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은요. 20세까지는 내가 부양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세 이하의 자들이어야 돼요. 20세가 안 돼야 돼. 20세 이하의 자들이어야 되고 부모인 경우에는요. 일단 연세가 좀 드셔야지. 연세가 60세 이상은 되셔야 내가 부양하는 거지. 그 전에는 스스로 자기가 부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요건을 먼저 만족시키셔야 돼요. 20세하고 60세 기준으로.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뭐가 있냐면 소득 요건입니다. 자, 소득 요건은 내가 부양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미 소득이 발생하는 걸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 종합 소득 금액 100만 원. 연간입니다. 연간.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그렇죠?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발생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소득 금액이라는 건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뺀 게 사업소득 금액이었잖아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어땠어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뺀 게 근로소득 금액이었잖아요. 그 단계의 소득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만약에 근로소득 금액만 있다. 자, 근로만 있다. 이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까지입니다. 50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500만 원이 넘는다. 아래 당구장 표시 보이죠? 총급여 5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고 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적용 요건 나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배우자는 나이가 상관이 없지만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나의 부양가족으로 못 들어옵니다. 직계 존속 60세, 직계 비속 20세인데 여러분 요건 이제 민법상 용어예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단계를 민법상 용어로 직계 존속이라 그래요. 부모님들. 직계 존속. 직계 존속. 그리고 아들, 딸 아래 단계를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은 60세, 직계 비속은 20세 이렇게 해서 나이 기준이 있고 당연히 소득금액 봐야 됩니다. 자, 형제자매도 나이 기준 요건 만족해야 되고요. 100만 원 이하의 소득금액 당연히 요건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위탁해서 키우고 있는 아동들도 그 소득공제, 인적 부양가족공제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나이는 18세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장애인인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인 경우. 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불문합니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이 있다 그러면 이 직계비속 장애인은 나이랑 상관없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돈이 벌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때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이만 배제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직계비속에게 여기 이제 며느리하고 사위가 있다. 물론 20세 이하의 자여야 되기 때문에 20세 이하의 자에게 며느리와 사위가 있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실상 배제가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는. 하지만 장애인의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에는 함께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추가공제 봅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경로 혹은 장애인의 사항에 해당하면은 추가로 공제 사항을 더 해줘요. 추가 공제를 더 해줘요. 경로 우대자는 70세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70세가 넘는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경로 우대로 100만 원을 추가로 더 해줍니다.
자,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더해줘요. 이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양가족은 조금 더 부양가족 경비가 더 많이 들 거라고 가정해서 좀 이제 추가로 배려를 해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볼까요? 부녀자 공제가 있는데 요거는 여성 근로자만 받을 수가 있어요. 50만 원. 50만 원. 여성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데 볼게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여성인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여성인데 그러니까 근로자 말고 다른 사업 같은 것들도 다 종합소득금액으로 있는 근로자인데 여성 거주자인데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종합소득금액이 다 합쳐서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동그라미 1번 배우자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맞벌이다 이거야.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힘들겠다. 그래서 50만 원 더 해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동그라미 2번에 만약에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가 없더라도 내가 부양해야 하는 다른 가족이 있어. 그런 경우에 다른 가족이 있고 세대주야. 그런 경우에는 50만 원 추가로 해주겠다는 거고. 한부모 공제 볼게요. 내가 배우자가 없이 내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100만 원. 연간 100만 원. 요건 이제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부모 공제는. 요거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부녀자하고 한부모하고 동시에 적용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150만 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부모가 더 크니까 요걸 적용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소득공제 측면부터 소득공제 단계부터는요 좀 여러 암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최대한 잘 디테일하게 기억을 잘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372페이지 받고 373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공제 대상자의 범위와 판정식이 있습니다. 공제 대상 가족은 원칙적으로 나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뭐 학업의 이유로 떨어져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 시골에 계셔가지고 나와 함께 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형제자매가 떨어져 사는데 내가 생계를 부양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는 반드시 좀 같이 살고 있어야 된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여야 된다고 기억, 니은, 디귿 읽어보시면 되고 공제 대상 판정 시기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그러니까 나와 혼인 여부, 그리고 공제 대상 부양가족, 그리고 장애자, 경로 우대자는 종료일 12월 31일의 현재 시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막 장애가 치유되거나 나이가 안 됐어. 그리고 이제 이미 이혼을 해가지고 나의 배우자가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고 연령 기준이 정해진 공제 있죠. 그럴 때는 해당 과세 기간 다시 얘기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서 20세가 넘거나 60세가 넘거나 하는 날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이 있는 거는 기간 중에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자가 된다. 글을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동일인이 여러 거주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형제자매들이 여러 명 있어요. 우리 부모님 2분 계시는데 나 말고도 다른 형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기본공제가 부모님이 예를 들어 150, 150이잖아요. 연로하셔가지고 경로우대까지 받는다. 그럼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기본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500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의 세율 구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세금 절세 효과가 있어요. 얼마 정도 될까? 예를 들어서 뭐 한 24% 적용을 받는다라고 해도 250 하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맞나요? 그 정도 100만 원 넘는 금액에 세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부양가족에 올리고 싶을 거란 말이지. 우리 형제들이. 그런데 동시에 올릴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일인 한 명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럴 수도 없어요. 야, 내가 기본공제 부모님 거 받을 테니까 네가 경로우대 공제 아빠 거 받아라. 그런 것도 안 돼요. 세트로 가야 돼. 세트로.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워낙에 전산관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동일인에 대해서 2명 공제가 들어갔다. 그럼 이런 거는 바로 나옵니다. 바로 걸려요. 그래서 중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374페이지 가볼게요. 계속해서 여기까지 인적공제 봤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말 문제 많이 나오고 사례 문제로 해서도 계산하기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자, 연금보험료 공제 요거 볼 건데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제가 요런 얘기 한번 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월급을 받으면 공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일단 소득세도 공제하고요. 자, 주민세, 지방소득세라 그러죠. 이제 지방소득세도 공제를 해요. 자, 요런 것들은 나중에 다음 해 2월에 월급을 받을 때 연말정산하면서 다 정산이 되죠. 소득세니까. 그렇죠? 그런데 4대 보험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데 월급 받을 때 요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게 뭐뭐 있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고용보험 이렇게 있어요. 산재까지 있는데 산재는 우리가 직접 부담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부담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이라는 보험료가 있는데 사실 내가 월급 받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차감하고 월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쵸? 차감하고 난 들어온 적이 없어. 그냥 보험료로 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총급여에는 얘가 총급여가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차감하기 전 금액이. 얘가 총급여로 반영이 될 텐데 이거는 내 통장에 꽂힌 적이 없는 차감된 비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소득공제 사항에서 빼줘야지.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납부한 요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게 여기 소득공제 단계에 있는 연금보험료 공제예요. 연금보험료 공제 보세요. 그리고 건강하고 고용보험을 내가 납부한, 내가 월급을 할 때 공제한 뜯긴 얘네에 대해서 공제하는 게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입니다. 자, 요거 두 개 어디 있는지 볼게요. 314페이지 위에 보면 연금보험료 공제 있죠?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그 국민연금 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민연금을 냈다, 막 공무원 연금을 냈다 이런 거 전부 다 100% 공제하는 겁니다. 한도 없어요. 전액 공제하는 거고. 아래 특별소득공제 쪽에 보세요. 양가로 4번에 특별소득공제라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보험료 공제 보이시나요? 이게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이에요. 자, 여기 보면 동그라미 치세요.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근로소득자만 건강고용법에 따라서 낸 금액을 전액 공제해주겠다. 왜? 어차피 내 소득에서 뗐었다니까? 그러니까 공제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4대 보험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소득공제 단계에서 차감해주는 겁니다.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거다. 됐고, 양가로 4번 올라가 볼게요. 양가로 3번.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비용 공제 있죠. 요거는 이렇게 보세요. 이제 주택을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내가 연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해서 그 주택 담보로 연금을 매달 받아 쓰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이자 비용을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로 차감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인데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면 특별소득공제가 나오죠. 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있는 이 주택자금 공제하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얘네는요.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특별소득 공제는요. 중요한 게 근로자만 되는 거예요. 근로자만 되는 거야.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건강고용보험료 공제하고 주택자금 공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구분하시고 주택자금 공제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주택자금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 일단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고 세대주여야 돼요. 요거는 이제 어떤 공제 사항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요. 일생에서 참 이걸 모든 사람의 꿈이 있어요. 꿈. 내 집 마련의 꿈 이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 장만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는데 최근에 막 연끌을 한다, 뭐를 한다, 뭐 이래서 이제 과거하고는 좀 인식이 달라지긴 했지만 원래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절차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하는 얘기야. 맨 먼저 내가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막 저축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저축을 해야 돼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청약도 가입하고 막 이렇게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러고 이제 내가 열심히 회사 생활 좀 하다가 나오죠. 근데 바로 내가 목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로 사는 거예요. 월세로 살다가 이제 내가 좀 자금을 모았어요. 아, 이제는 조금 이제 뭐 대출을 받던가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전세로 좀 옮겨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전세로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거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자가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자, 요런 모든 단계에 있어서 국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어떠한 세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첫 번째, 저축하는 단계에 있어서 혜택은 뭐냐면 네가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하는 그 불입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시켜주겠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네가 이제 전세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거든요. 그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죠. 그러면 이자나 원금을 갚아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내가 집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내 집도 막 몇 억짜리 되는데 그걸 한 방에 현금 주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죠. 그렇게 내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주겠다 그거예요. 주택자금공제도 소득공제의 항목이기 때문에 나의 소득에서 이자만큼 차감해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교재 보세요.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동그라미 1번 주택 청약에 납입한 금액이에요. 청약에 납입한 금액. 동그라미 2번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얘가 뭐냐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대출 낸 거.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얘입니다.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뭐예요? 이게 주택담보대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요런 모든 단계에서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만 기억을 하시지 이 이상을 여러분 아는 건 의미 없어요. 왜냐면 사실 주택자금공제 여러분들 실제 연말정산할 때 보면 이거보다 요건이 훨씬 더 많아요. 몇 년짜리 가입해야 되고 어디 은행에서 해야 되고 이사할 때 몇 개월 만에 돈을 넣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이 한참 덜 나왔어요. 교재에는. 그러니까 딱 요런 종류의 걸 소득공제 해주는구나 라고만 기억하시고 더 이상은 아시지 않아도 돼요. 그 뒤에 있는 거 뭐 한돈이 어쩌니 이런 얘기들은 진짜 마음을 좀 가볍게 하시고 질문을 이걸 해야지. 그럼 선생님 이거 월세는요? 월세는 안 해주나요? 저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 왜 안 해주나요? 자, 월세는 어디서 해주냐? 393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자, 393페이지 가면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 있죠?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세액공제로 해줘요. 세액공제로 해줘요. 이런 게 이제 말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한 거 하고 전세하고 자가로 주택담보대출한 거는 전부 다 소득공제 단계에서 하는데 월세만 세액공제 단계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393페이지 볼까요?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그러니까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얘기야. 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얘는 종합소득금액 있는 사람들도 종합소득금액 있는 사람들도 되긴 되는데 그 금액이 한도가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몇 프로 해준대요? 월세 나간 거에 10%. 월세 나간 거에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제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 거야, 월세를.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거기 10%면 60만 원 세금으로 깎아주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 월세 정도를 깎아주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세금으로 깎아준다. 나머지는 소득공제로 깎아준다. 그거 한번 볼까요? 내용 월세 세액공제 어차피 보고 넘어가죠. 줄 좀 거놓고 다음 시간에 좀 줄어들게. 75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750만 원이 넘으면 최대 750까지밖에 안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총급여가 예를 들어서 5,500만 원 이하인 자, 총급여 내가 받는 총급여 있죠? 그게 5,500 이하는 12%까지도 해준다. 자, 그렇게 같이 월세 세액공제까지 같이 받습니다. 넘어올게요. 375페이지. 됐고 여기까지 얘기한 게 소득세법상 있는 소득공제 내용이에요. 자, 5번은 신용카드 공제. 얘는요.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있는 소득공제 내용인데 조특법상에 있는 소득공제는 특별한 기간을 한정으로 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세법 규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왜 이런 소득공제를 직장인들한테 해주냐면 요것도 보세요. 요게 적극 근로소득자한테만 해주는 거거든요. 375페이지 보세요. 자, 적극적으로 개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사업자의 매출이 노출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묻혀져 있던 소득을 이렇게 좀 드러내기 위해서 개개인의 최종 소비자들한테 신용카드 좀 써주세요. 신용카드 쓰면은 우리가 공제를 해줄게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한 겁니다. 세액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소득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신용카드 쓰고 있죠. 요새는 뭐 핸드폰에 심어갖고도 신용카드를 쓰니까 현금 결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소득이 거의 다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해요. 특정 업종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해마다 혜택을 줄이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없애야지 하고 좀 두고 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크니까 함부로 이제 국가에서는 없애지는 못하죠. 그래서 여전히 있기는 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럼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라는 게 무슨 신용카드를 얘기하냐를 볼 건데, 요것도 여러분 밑에 보시면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만 엄청 막 박스 안에 복잡하게 막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복잡하게 막 들어가 있는 거를 막 계산할 줄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옛날에만 해도 좀 간단해갖고 손으로 계산할 정도가 되고 했는데 이제는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보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개념만 볼게요, 개념만. 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라는 걸 뭘 쓴다라는 얘기냐면 375페이지에 자, 사용금액 구분부터 볼게요. 기억, 뭘 쓴다? 전통시장으로 썼다.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사용했다. 전통시장에 가 사용했다. 니은 뭐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니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몇 프로? 40%를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40% 소득공제. 그리고 디귿 볼까요? 도서 사용했다. 문화비로 사용했다. 이런 거. 도서나 문화비. 그리고 리을은 뭐냐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했죠? 직불이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거예요.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는 얘네들을 사용했다. 얘네는 30%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이거고요. 미음은 뭐예요? 얘네 말고 그냥 일반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를 쓰면은 15%를 소득공제 해주겠다. 일단은 이렇게 공제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 싹 다 해주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위에 보세요. 얘네들을 사용을 하는데 연간 사용한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이걸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총급여가 3천만 원이다. 내가 회사에서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인데 총급여가 3천만 원이다. 그럼 30%, 25%가 얼마예요? 3천만 원에 25%, 75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25%인 750만 원을 넘게 써야 돼. 넘게 1년 동안. 그러면 뭐 한 6, 70을 한 달에 써야 되겠죠? 그 정도를 썼을 때 요거 넘는 것부터 얘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넘게 썼다 그래갖고 전체가 아니라 얘를 넘는 것부터. 내가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1년에 1,0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750 넘는 게 얼마예요? 250이죠. 그 250에 대해서 요거를 구분해가지고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이겁니다. 또 하나 더 착각하시는 건 뭐냐면 일단은 25% 이상 써야 된다라는 거 조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요거 이제 근로소득자만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썼다. 여기 750 넘는 게 이제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을 썼다 그래서 여기에 100만 원이 소득공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의 15% 얼마예요? 15만 원이 소득공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흥분월부 얘기할 때도 했잖아. 여기 15만 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세금으로 15만 원이 깎이는 게 아니죠. 내가 적용하는 세율이 곱한 만큼 세금 절세 효과가 있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허들이 많아요. 25%보다 더 써야 되고 실제 내가 사용한 것에서 30% 혹은 15%를 적용받은 만큼만 소득공제가 되니까 그거 자체가 세금으로 굉장히 많이 깎인다. 이런 건 아니라고. 아시겠죠? 오해를 하지 마시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에 보시면 양가로 5번 추가 공제 와보세요. 맨 아래쪽에. 375페이지 있죠? 나머지는 뭐 구체적으로 안 보셔도 돼요. 머리 아픕니다. 진짜 보지 마세요. 자, 추가 공제라고 돼 있는 거는 뭐냐면 기억, 니은, 디귿,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요렇게 세 개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거든요. 한도를 초과하면 요거 세 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 넘어가 볼게요. 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요. 거기 별표 보이세요? 376페이지. 자, 총 급여액에 따라서 연간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가 한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다 해도 소득공제에서 300만 원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300만 원 해주겠다. 제일 많이 해봤자 한도가. 자, 그런 게 있구나.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겁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데요. 단 나이 요건은 불문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이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일단 나이 요건 만족해야 되고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됐었어요. 요거 두 개를. 그런데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요건은 만족하지 않아도 되고 소득 요건은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대학생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신용카드를 긁고 댕기면 어차피 그 돈 누가 내? 아빠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는 얘기야. 근데 그 자녀가
뭐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소득이 발생해. 그럼 신용카드를 굳이 공제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 돈 지가 내야지. 그쵸? 그래서 소득 요건은 있어야 되지만 나이 요건은 불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소득공제 와서는 그렇게 보셔야 되고 형제자매 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배우자하고 부양가족 사용분 포함되는데 현재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표가 중요한데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용카드 긁을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신용카드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오만 거 떼만 거를 다 신용카드로 긁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용카드를 다 사용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공제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빠지는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보험료 내는 거에 대해서는 공제 배제입니다. 건강보험료 내거나 뭐 보험금 내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신용카드로 긁었다고 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교육비도 그래요. 이런 거 보육비용이나 수업료나 입학금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교육비 신용카드로 냈다. 안 돼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재세공과금, 세금 냈어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막 세금,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거 신용카드로 냈다? 안 됩니다. 그 밖에 비용해 보세요. 리스료, 상품권, 재산 구입, 막 자동차 카드로 살 수 있죠. 그런 것들 막 갑자기 크게 사면 이거 한도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배제하겠다는 건데 괄호 안에 단 중고 자동차는 중고 자동차 구입 금액의 10%를 포함합니다. 중고 자동차 할 때만. 동그라미 4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5번 차입금 이자 상한에 대출 이자를 카드로 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된다는 얘기고 정치자금법에 의한 뭐 기부금 이런 거 정치자금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월세 이거 얘기하죠. 이거 월세를 카드로 냈다. 그랬을 때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면세 물품에 구입된 거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한 거 이런 것도 다 안 돼요. 해외 사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 표가 더 중요해요. 앞에 있는 계산 산식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표는 여러 번 읽어보셔라. 헷갈리게 나오는 게 그겁니다. 해외 사용분 안 된다. 의료비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의료비는 카드 결제해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교육비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377페이지 기타 나왔죠? 기타가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있는 다양한 소득 공제들인데 아 이런 게 있구나만 보셔도 돼요. 우리가 소득공제 종합한도 여기까지 이제 볼 거예요. 보세요. 소득공제는 여기에서 종합소득공제로 차감을 해주는데 얘를 내가 여기 막 엄청 많이 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차감해주지 않아요. 얘 한도가 있는데 한도가 2,500만 원입니다. 한도 2,500만 원. 그런데 한도에 포함되는 애들이 적용하는 애들이 누구 있냐면 주택자금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예요. 볼까요? 주택자금하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만 한도 2,500만 원 안쪽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소득공제 한도. 물론 그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있는 거 얘네들도 다 포함해야 돼요. 원래는 주택자금하고 조특법상 소득공제들을 다 합쳐가지고 2,500 한도다. 대신에 인적공제라던가 연금보험료나 이런 거 보험료 공제 있죠. 인적공제하고 보험료는 내가 많이 냈다 그래서 그거 한도를 주면 어떡해. 내가 부양가족이 많다 그래서 한도를 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만 빼고 요거 둘에 대해서만 한도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제 문제를 좀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드린다고 넘어왔는데 373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373페이지에는 예제 문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 18세 자녀와 5세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 각자의 인적공제액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 모두가 둘 다 근로소득이 있다 그러죠. 100만 원을 초과하고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전부 받는데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부부니까 남편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아내 일단 본인의 기본공제 150은 들어가야죠. 그쵸? 자녀가 몇 명이야? 18세하고 5세가 있는데 둘 다 소득이 없고 20세 이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자녀 2명 남편이 다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450 받았겠네? 얘네 둘이 뭐 특별한 다른 추가 공제 적용받을 게 없잖아요. 됐죠? 자, 배우자는 150하고 여기 단서 조항이 하나가 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부녀자 공제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다음 볼게요. 교재 374페이지에 있는 예제입니다. 근로소득자 홍길동 씨는 다음과 같은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에 보험료공제로 공제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험료 공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까 봤던 소득공제에 있는 거, 특별소득공제 있죠.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보험료 세액공제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보험료는. 자, 여기서 받는 애는 우리 월급에서 떼는 애들, 건강이나 고용 같은 거 뗀다 그랬죠. 요런 애들. 세액공제 나중에 보험료 파트 가서 배울 건데 보험료 세액공제는요. 얘는 보장성 보험 애들이에요. 보장성 보험 애들. 자, 볼게요. 홍길동 씨의 보험료 지급액 고용보험 총부담금이 120인데 60만 원은 회사가 내줬고 60만 원은 내가 부담했어. 그러면 내가 부담한 것만큼만 내가 소득공제 받는 겁니다. 이거. 자, 건강보험 총부담금이 60만 원인데 회사가 30만 원 냈고 원래 절반씩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30은 내 월급에서 뗐어요. 그러면 나머지 30인 내 월급에서 떼는 것만 뭐다? 소득공제란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자동차 보험하고 생명보험은요. 세액 공제로 공제받아야 돼. 여기서. 됐죠? 그러면 그 보험료 공제로 적용받아야 될 거는 얼마다? 요렇게입니다. 90만 원.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객관식 문제로 나오더라도 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거 구분하는 거는 좋은 문제다. 자, 됐어요. 377페이지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을 좀 해볼 건데 여러분. 과세표준 계산했으니까. 종합소득금액에서 지금 종합소득 공제를 다 빼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했잖아요. 그 이제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에 마음이 힘들었던 금융소득이 갑자기 다시 등장을 합니다. 금융소득이 다시 등장을 해요. 교재 보세요. 377페이지에. 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뭐 아까 보신 것처럼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되고 거기서 산출세액 나오면 감면하고 세액공제 빼주면 되고 거기서 가산세 더하고 기납부세액 차감하면 되고 요 구조는 뭐 우리가 법인세 때도 봤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넘어가 보세요. 세율도요. 이거 지금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라 가지고 과세표준 얼마인지만 알면 계산하는 거 뭐 이거대로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산출세액 계산 특례 이게 문제인데 산출세액 계산 특례는 금융소득이 있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금융소득이 있을 때.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있는 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 제가 금융소득 강의 드리면서 금융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액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이 높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미루셔도 된다. 그래서 그거하고 세트로 얘를 공부하실 건데 그게 좀 어려우셨으면 얘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한번 들어는 보세요. 금융소득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자꾸 이 일이 벌어지냐면 이자 수익 금액하고 배당 수익 금액을 이렇게 비커에다가 다 담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발생한 이자나 배당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자나 배당은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거나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어떻게 해요? 종합과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조건별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쌓았을 때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세율 적용을요.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4%를 적용을 하고요. 2천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시 얘기해서 위에 있는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특례 계산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왜 하냐면 일단 볼까요? 첫 번째, 일반 산출세액이라 그래요. 일반 산출세액, 금융소득이 있을 때 일반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보세요. 과세표준에서 2천만 원을 빼죠. 왜냐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었다 이 얘기야. 2천만 원 넘었으면 일단은 과세표준에서 2천만 원 뺀 것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잖아. 2천만 원까지는 14%니까 요걸 넘었어. 그럼 기본세율 적용하고 그 남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4%를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원래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맞죠? 이렇게 원래 계산을 해. 일반 산출세. 이게 원래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이야.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이익인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 그래서 일단 과세표준에서요. 금융소득은 싹 다 제외를 시켜봐. 일단. 발생한 금융소득은 싹 다 제외를 시켜. 그런 다음에 기본세율을 하고 실제 금융소득에 원래 원천징수를 했으면 어땠을까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종합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일단 14%로 원천징수 세율 2천만 원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요게 원천징수 세율이 더 높거나 이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안 되겠다. 원래 원천징수 세율대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둘 중에 큰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건데 몇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금융소득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금융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여러분?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 더해진 게 금융소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여기 뭐가 가산됐어요? 그치? 그로스업이 가산됐었잖아요. 배당 가산액, 11% 배당 가산액이 가산됐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까지 된 거를 차감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 금융소득은요, 실제 원천징수를 당해야 되는 금융소득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천징수 세율은 몇 프로야? 14%죠. 근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제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말로만 보면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니까. 자, 옆에 예제가 나왔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고 산출세액을 구하십시오. 소득공제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기예금 이자소득. 일단 3번 조건부 종합. 내국 영리법인의 배당소득. 이것도 3번 조건부 종합. 요거 두 개가 금융소득이네. 맞죠? 그리고는 사업소득입니다. 자, 일단 금융소득 금액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내가 금융소득이 얼마나 있는지를 봤더니 이자부터 쌓으라 그랬어요. 이자가 1,500, 배당이 1,000. 그래서 전체가 2,500. 맞죠? 그런데 나는 2,000까지 기준으로 해서 2,000 아래 단계에 있는 거는 14%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당 가산액을 구할 때 2,000을 넘는 이 500만 원에 대해서만 배당 가산을 해야 되죠. 그로스업. 몇 프로? 1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당 가산해야 될 금액은 얼마다? 55만 원이다. 그러면 자, 금융소득 금액의 합계는 얼마일까요? 2,500 배당 가산액 더해줘야죠. 55만 원. 맞아요? 이렇게 해서 금융소득 금액을 일단 먼저 구한 겁니다. 제가. 맞죠? 맞죠? 55만 원. 그런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을 이제 구할 거예요. 나한테 발생한 게 금융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두 개 다 있으니까 나의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얘랑 더해야지. 4,555만 원이야. 다음에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해야죠. 종합소득 공제 차감하면 얼마예요? 555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500 미리 이렇게 딱 깔끔하게 떨어뜨려 놨네. 이렇게 차감을 했더니 과세표준이 얼마가 나와요? 과세표준 계산되죠? 4천만 원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금융소득이 있으니까 산출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 첫 번째 일반 산출세액 먼저 구할 건데 일반 산출세액은 원래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구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과세표준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에서 일단 2천만 원까지는 뭘로 가겠다고요? 기본세율로 가겠다고. 그런 다음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4% 원천징수세율로 가겠다 이거예요. 됐죠? 요거 계산해 볼게요. 기본세율 4천에서 2천 빼면 어디예요? 여기에 포함되네. 요거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초과분의 15% 요렇게 계산해 보면 자, 2천만 원에서 빼기 1,200 곱하기 15% 더하기 72만 원 이러면은 192만 원이 나요. 192만 원.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맞나? 이 옆에서 보니까 제가 항상 계산이 잘. 그리고는 요게 14% 더하면 280만 원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그러면 472만 원 나오네. 472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반 산출세액은. 자, 두 번째 비교 산출세액을 구해야 돼. 자,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원천징수 하는 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4천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소득을 빼야 돼요. 4천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소득은 얘잖아, 얘. 맞아요? 여기 과세표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소득은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쟤를 빼주는 거야. 2,555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뭘 하겠다고? 기본을 하겠다고.
그런 다음에 원래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됐으면 어땠을까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555만 원에다가 14% 때리면 안 되고 2,500만 원에다가만 14%를 때려야 돼요. 요게 포인트, 요게. 자, 여기는 배당가산액 더한 걸 차감을 해야 되고, 왜냐면 종합소득에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원천징수 할 때는 배당가산액에다가 원천징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원래 금융소득에다가 14%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4천만 원에 2,555만 원을 빼면 1,445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1,200만 원을 빼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15를 해. 그 다음에 72만 원을 더해. 그러면은 87500이 일단 나오고 더하기 2,500에 14%를 하세요. 그럼 35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올까? 더하기 1087500. 자, 이러면은 4587500이 나옵니다. 4587500. 자, 요거 두 개 중에 뭐 하다? 큰 거 한다. 일반 산출세액 큰 거 한다. 요게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됐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금융소득 할 때도 금융소득 소득금액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제가 그 금융소득의 종류만 구분하면 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아시겠죠? 요것도 산출세액 문제도 금융소득이 있을 때 요런 식으로 비교해가지고 큰 거를 과세하는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지만 하고 계시면 돼요. 계산을 정확하게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 일단 조금 미루시고 복습 단계에서 하실 수 있으시면 하세요. 여력이 되시면. 그래서 연습 문제 나온 수준만 여러분들이 커버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연습 문제 조금 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소득공제에서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거 이제 암기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조금 중요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계산을 해보아라 이런 거 나왔을 때 문제를 맞추실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했던 요 산출세액은 진짜 복습 단계로 좀 미루셔도 돼요. 그리고 문제에 나오셨다. 그럼 시간 잡아먹지 않고 얘도 좀 뒤로 미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기출이 잘 되지도 않고 사실. 자, 1번. 다음 중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거.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이거 아까 특별소득공제였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이게 무슨 얘기야? 국민연금 낸 거. 국민연금 낸 거. 자,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 비용도 소득공제에 있다 그랬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인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이거는 보험료 세액공제로 빠진다고 구분하라 그랬죠. 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거 찾아볼게요.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하지만 소득은 기준을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부양가족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되는데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는 좀 너무 가지 않았나? 너무 가죠 지금. 자녀들의 배우자도 안 해주는데 지금.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둘 다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자,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양육 위탁 아동도 포함이 됩니다. 3번 문제. 다음은 거주자 김삼일 씨의 부양가족 현황입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은 얼마인가 볼게요. 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모두 김삼일 씨가 받는 것으로 한다. 일단 본인 들어가야지. 본인. 아내는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었네. 아내는 안 들어갈 거예요. 장애인 공제도 자기가 받는 거야, 그냥. 장남, 장애인, 차남 있는데 둘 다 나이가 요건이 되니까 둘 다 기본공제 150 들어가고 장남이 장애인이니까 200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450에 650 되나요? 이런 문제들 나온다 이겁니다. 4번. 다음은 거주자 홍길동 씨의 소득공제 자료입니다. 소득공제 합계액은요. 자,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모두 다 홍길동이 받는다. 이렇게 볼게요. 홍길동 본인 150 들어가야지. 자, 배우자 이거 같은 문제 아니죠? 배우자 자, 사업소득 100만 원 넘었으니까 안 들어가요. 배우자는 안 들어가고. 모친 어머니가 예금이자 80이 있네. 그쵸? 요거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친 76세 150만 원 본인 공제 더하기 70세가 넘었네. 노인 공제까지 같이 들어갈까요? 100만 원 추가. 장남, 장애인, 차남, 삼남 싹 다 나이가 만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150이 다 들어갈 거고 장남에 대해서는 200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에 300, 750에 1050이죠. 자, 일단은 인적공제 부분에 있어서 10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됐고 자, 뒤에 국민연금 납부액하고 한번 보세요.
본인이 국민연금 납부한 게 2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회사는 100만 원을 냈고 그럼 본인이 얼마 냈을까? 본인이 100만 원을 냈겠지. 건강보험도 어떻게 해요? 전체가 120인데 회사가 60을 냈어. 절반을 내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60은 누가 냈어? 내가 공제를 받으면 되겠지. 자동차 보험료는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쟤는 세액공제로 빠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160만 원을 추가로 더 소득공제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 1210만 원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5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묶인 거는 요거 아까 여러분들 표 봤죠? 표. 그 표를 잘 보라 그랬어요. 그거 여러 번 보셔가지고 이런 거 나오면 골라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연금 보험료로 신용카드로 낸다 그래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방자치 납부하는 수도나 가스, 제세 공과금도 안 된다 그랬고요. 취등록세 부과되는 재산 구입 비용 안 된다 그래서 큰 거 덩어리 있는 거 덩치는 거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중고 자동차를 샀을 때 그것의 10%는 가능하다 그랬죠. 자, 상품권 안 된다 그랬어요. 리스료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의심이 많이 드시겠지만 4번입니다. 싹 다 안 돼요. 싹 다 안 돼. 이런 거 잘 보시고 382페이지 6번 갑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과 그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계산하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야. 금융소득에 대해서 무조건 14% 세율로 과세한다. 아니죠. 2천만 원 기준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래 단계 14%고 위에는 기본 세율이라고 그랬잖아. 2천만 원 이하의 일반 금융소득은 14%. 이게 맞지. 자,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는 경우에 국외금융소득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세율로 곱한다.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맞아요. 본인이 원천이니까. 근데 국외금융의 소득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얘는 아닙니다. 자, 얘는 14로 그냥 가야 돼요.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도 국내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한다. 이거 금융소득 할 때 얘기했잖아요. 국외금융소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종합과세라 그랬죠. 왜? 얘는 원천징수를 당할 일이 없었으니까. 맞죠? 얘도 잘못됐어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지. 국외는. 자, 2번이 그래서 맞는 거고 7번 문제. 다음 자료는 거주자 김자경 씨의 소득금액이다. 질문에 답하여라. 자, 질문이 7번 보세요. 7번 문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되어 있고 8번은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연결해서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부터 해보겠습니다. 정기예금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맞죠?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정기예금 등 이자 소득 조건부,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거 그냥 이자 조건부, 배당소득 비상장법인 배당소득 다 조건부. 요거 세 개가 다 뭐예요? 금융소득입니다. 맞죠? 자, 금융소득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금융소득을 쌓으라 그랬잖아. 자, 쌓아볼게요. 일단 맨 처음에 이자 500만 원 쌓았죠?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잖아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 쌓아요. 얼마야? 1000 쌓았어. 다음에 배당까지 쌓아야지. 배당까지 쌓았더니 1500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융소득을 다 쌓은 금액이 3000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죠? 2000까지 봐야지. 그래서 2000하고 3000하고 넘는 요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배당 가산액 11%를 곱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금융소득은 결국이 얼마다? 1000만 원에 11%니까 110만 원이고 얘가 이제 3000이었으니까 금융소득이 결국은 3110만 원 요게 이제 금융소득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여러분 이제 금방 되시죠? 3,110만 원인데 아래 보니까 사업소득 금액이 1억 원이 있네.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일까? 종합소득 금액은 여기에서 금융소득까지 더한 거. 종합소득 금액 1억 3,100만 원. 됐나요? 여기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1,110만 원을 빼줬네.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요? 1,110만 원을 뺐네. 3,110만 원이니까 1억 3,100 여기가 10만 원이 돼야 되니까 1,110만 원을 하면은 그냥 1억 2천이 되네. 맞나요? 소득공제를 깔끔하게 잘 뒀어요. 그래서 지금 7번 문제는 1억 2천으로 여러분들 찾으면 돼요. 얘가 뭐다? 과세표준이다. 자, 지금부터가 문제지. 이번에는 뭘 구하래? 산출세액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산출세액을 1번 일반 산출세액 구한 거 하고 2번 비교 산출세액 구한 거 하고 둘 중에 뭐다? 큰 걸로 산출세액이 가야 되죠. 그쵸?
곱하기 세율을 할 건데 요때 산출세액 특례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일반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논리대로 원하는 논리는 1억 2천의 과세 표준에서 일단 2천만 원을 뺀 것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로 적용을 하고 싶고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4%로 적용을 하고 싶어요. 요게 일반, 내가 원하는 거. 자, 두 번째 비교는 어떻게 할 거냐? 1억 2천에서요. 금융소득 금액을 모조리 다 뺄 거예요. 금융소득 금액 모조리 빼려면 3,110만 원을 빼야 돼.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3,110만 원을 이렇게 뺄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를 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숫자가 길어져서. 여기에는 기본 세율을 적용할 거고요. 나머지는 원래 자기가 원천징수 당하는 세율로 곱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자하고 배당에 대해서는 14%로 당했겠죠. 원천징수가 원래. 그래서 얘는 14%로 원천징수를 할 거고 비영업대금 이익 1,000만 원에 대해서는요. 25% 원천징수 세율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볼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얘가 원천징수 당했으면 어땠을까? 그거를 계산을 해서 비교하는 거니까. 자,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일반 산출세액에서 1억 2천에서 2천을 빼면 1억이 되잖아요. 자, 뒤에 보면 나왔나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구간에 포함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구간에. 여기 구간에 1억 원이 포함하니까 1,590만 원에서 8,800 초과한 것에 35%가 계산이 돼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1억 원에 2천만 기본세율 곱할 거니까 1억 원에서 8,800을 빼요. 그 다음에 곱하기 35%입니다. 더하기 1,590만 원을 더해. 그러면은 2,010만 원 이렇게 나와요. 더하기 2천만 원의 14% 곱하기 14%. 그러면은 280만 원이 나옵니다. 280만 원 더하기 2,010만 원. 이렇게 하면 2,290만 원. 2,290만 원. 일단은 일반 산출세액 나왔습니다. 다음에 비교하는 산출세액 볼까요? 얘 또 조금 복잡해지네. 1억 2천에서 빼기 3,110만 원을 빼야 돼. 과세 표준에서 3,110만 원을 빼야 돼요. 그럼 8,890만 원이거든요. 8,890만 원에서 제를 할 거야. 빼기 8,800을 하고 곱하기 35%를 하고 더하기 1,590만 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6215가 나와요. 16215 땡땡땡 이렇게 나와. 여기에서 2천만 원에 14% 280만 원에 더하기 1,000만 원에 25% 250만 원 맞나요? 요렇게 한 거야. 요렇게 더하기 280만 원 더하기 250만 원 이렇게 하면 21515가 나와. 21515 요렇게 둘 중에 뭐가 커요? 얘가 크네. 맞나요? 2,290만 원. 있나 답이? 2,29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 나와 있는 정도로 그냥 여력이 되시면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요렇게 1억 2천 나왔고 2,29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9번 문제 갈게요. 9번. 다음은 김삼일 씨의 소득 내역입니다. 김삼일 씨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을 구하래요. 사업소득 금액이 있고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 퇴직소득 금액이 있고 양도소득 금액이 있네. 여러분 종합소득 합산되는 과세표준, 종합소득 합산되는 소득 금액만 더해야 되잖아요. 얘네는 분류과세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더할 이유가 없죠. 두 개 더하면은 1억 4천에서 종합소득 공제 빼면 4천 빼야지. 과세표준은 1억 원.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쉽죠. 이런 문제들은 틀리지 말고 잘 맞추시라 이거야. 1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잘못된 거. 자,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공제하고 건강보험 공제하고 고용보험 공제하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된다 그랬잖아요. 맞는 얘기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비용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한다. 이거 아까 살짝 봤었죠? 모기지? 맞습니다. 부녀자하고 한부모가 동시 적용하면 한부모 적용된다. 맞는데요? 자, 4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500만 원 한도로 공제한다. 이거 그냥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기억나시죠?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전액 소득 공제 해준다 그랬잖아요. 500만 원 한도 이런 거 없습니다. 전액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말 문제까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소득공제 공부를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외우셔야 되는 게 좀 많았어요.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사항들 놓치지 말고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